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마지막 현대사를 하게 됩니다. 현대사. 네. 해방 후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거의 그 시기입니다.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는 여러분들이 뭐 살아오면서 쭉 들었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저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사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실에서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의 관점이 오늘은 좀 강하게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저는 그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보자. 그리고 기업이나 경영학 이런 쪽은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방 후의 그 전국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사 그리고 그때 관련된 세계사들을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요즘 뭐 또 지금 다루는 게 지금 현대사하고 또 너무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또 한일 관계, 중국 관계, 미국 관계에서 많이 되는데, 이번 역사 강의를 쭉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요 강의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세계사 이렇게 하나만 보는데 우리 옆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저도 과거에 봤었지만 이번에 또 하면서 강의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이 오더라고요. 한국사만 볼 때 우리가 좀 관과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시절에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들이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부터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해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해방되는 장면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우리 보통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하는 8.15 해방대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하는 이런 사진인데, 사실상은 8월 15일 날 그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로 그 소위 항복하는 방송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민중들은 거의 그 상황들을 몰랐대요. 몰랐던 게 뭐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황국 신민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계속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고 이랬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본이 계속 잘 나가고 계속 일본 체제가 갈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히로히토의 일본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라디오도 보급이 얼마 안 돼 있었고, 또 천황이 하는 그 일본어가 아무리 일본어를 배웠다 해도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뭐 1%도 우리가 해방이 된 줄 몰랐대요. 그 당일날은. 그래서 이제 표현들을 보통 우리는 해방을 도적과 같이 맞았다. 너무나도 우리 모르는 상황에서 도적이 남몰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이거는 사실 해방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막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 황국 시민이 다 돼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때 하여튼 복잡했답니다. 사실은 몇십 년을 또 그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군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광복군하고 이런 거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 9월 달쯤 들어오는데, 소련은 이제 북한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민족을 해방한다는 개념보다는 점령하라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은 일본의 피식민지 국가로서 징집, 징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상당히 우리 백성들이 끌려 나가가지고 전쟁의 일종의 도와주는 역할, 부역하는 역할을 했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해방의 개념보다는 점령의 개념으로 소련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 현대사의 어떤 불행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독립운동의 방향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의 방향이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뭐 일단 무장 독립을 주장하는 쪽이 있었죠. 그죠? 뭐 이동휘 씨나 이런 쪽을 해가지고 주로 만주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해가지고 싸워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교육이나 힘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소련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싹 들어오면서 지식인들이 상당히 그걸로 끌려갔는데, 일종의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소련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는 이런 쪽 흐름이 또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외교를 잘해가지고 독립을 가야 된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씨였죠. 그래고 이승만 씨가 그 상해 임시정부의 첫째 대통령으로 이제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도 하고, 왜 또 이 사람이 명망이 있었냐면은 민족 자결주의를 처음 주창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당시 대통령인데 그 양반이 나온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에 그 양반도 박사 출신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박사잖아요. 그죠? 이승만 박사는 1800년도 후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한자 공부를 받았는데 선교사로부터 영어 공부를 배워가지고 배제학당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서 그때 당시 박사까지 땄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명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그래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 때 일대 대통령이 돼요. 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주창을 했던 거는 우리는 무장이나 뭐 이런 걸로 독립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해외 열강들한테 외교를 잘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 양반이 그때 당시로는 국제연맹이라는 데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자 이걸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냐 막 이래가지고 일대 대통령이 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의 어떤 이제 주창자였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제 30년대, 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변절을 하면서 우리의 그 독자적인 독립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일본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는 소위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획득하자 해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이광선, 최남선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친일 변절자로 그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쪽이 가장 맞았던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가장 맞았던 것 같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일 맞았죠. 이게 제일 맞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근대를 쭉 보고 제국주의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피식민지 국가의 하나였고, 이 소위 지배당하는 국가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부분 결정이 됐습니까? 자기의 그 독자적인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중동, 뭐 중앙아시아 다 보면은 서구의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고, 그게 전쟁이 끝나면서 서구들이 또 저거들끼리 언론해가지고 다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해방 후에 이제 그걸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사실상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맞았죠, 사실은. 그때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열강들의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제일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명분이나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쪽에 훨씬 더 점수를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데, 그 어떤 그런 의기나 어떤 용기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쪽에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외교 독립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어떤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해방이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상황이 몇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2차 대전이 이제 끝마무리 돼갈 시점에 이제 또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항상 이제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후 처리할 거냐를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이죠.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 스탈린도 와야 되는데 스탈린은 그때 못 오고. 사실은 이때 이 양반은 이 사람 오는 걸 되게 못마땅했대요. 뭐 중국이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고 저거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뭐냐 막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 편을 상당히 들어줍니다. 장개석이.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상해에서 우리 윤봉길 의사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죠. 홍구공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개석이 가서 이제 이때 조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독립을 시키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 양반이 말하기를 좋다. 독립은 시키는데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조선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걸 일단 여기서 논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이어서 일어나는 이제 얄타 회담. 러시아 쪽에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탈린이 참석하고 장개석은 빠지고 이제 이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2차 대전 거로 보면은 이제 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갈 때거든요. 막바지에 다다를 때인데 이때 미국의 최고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때 보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병이 많아가지고 거의 이제 병색이 완전한데 이제 요 회담을 끝나고 이 양반이 곧 돌아가시는데 이때는 이제 독일은 유럽에서 항복을 했고 이제 일본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 이쪽에서 하는데 이제 빨리 그 일본을 점령을 해갖고 2차 대전을 완전히 종결을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일본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좀 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할 수 있는데 태평양 지역의 각 도서에 있고 그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사이판 광까지도 하고 본토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도 일본에서는 우리 국민 다 죽을 때까지 옥쇄 전략으로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하고 전쟁을 끌려고 하니까 최소한 자기 나라 군인이 600만 원 죽어야 일본을 점령할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회담에서 이 스탈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전해라. 참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 이 쪽에서 쭉 밀고 오고 있는데 또 지금 그 중국 만주 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관동군이 있잖아요. 이제 관동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이제 제거해야 전쟁이 끝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저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거세니까 엄청난 그 자기네들의 아군의 피해를 내야 이 전쟁을 종결시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스탈린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좀 내려와서 그 북부에 있는 관동군 쪽은 너희들이 좀 해달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소련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주 먹고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쪽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이때 이제 구상했던 그 연합국들의 어떤 그 전쟁을 끝냈을 때 안이 뭐였냐면은 참 이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데 2차 대전 유럽 쪽에서는 유럽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전쟁이 끝나고 4개 나라가 분할 점령을 했다 그랬죠. 그죠? 영국, 미국, 프랑스가 한쪽하고 소련이 하고 이래갖고 4개국이 분할 점령을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갔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연합국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위쪽은 러시아가 분할 점령하고 밑쪽은 또 상개국이 분할 점령한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생각을 했던 파트너는 누구였냐 하면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그 중국 국민당. 중국 국민당이 이쪽 승리를 중국도 통일을 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이겨가지고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을 수반으로 하는 중국 국민당이 이 동아시아 질서를 잡는데 상당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따가 중국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지잖아요. 그래갖고 국민당 자체도 그 공산당한테 져가지고 나중에 대만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그러져 버리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얄타 회담 요 시점에 우리의 운명이 이제 상당히 되면서 이제 소련이 언제 전쟁에 참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회담이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포츠담 회담이잖아요. 7월 달에 있었어요. 7월 달에. 근데 아까 4월 달 있다가 그 전에 그하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으면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루먼이에요. 트루먼 이 양반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였어요. 이 양반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발호를 하면은 상당히 자유진영을 위협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때 들어오면서 스탈린을 또 만났는데
이때 이제 이 트루먼이 이제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맨하탄 프로젝트를 막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일본의 저항이 너무 세니까 그 앞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한테 부탁해갖고 너희가 참전해가지고 좀 우리의 역할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양반은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거든. 소련한테 빌미를 주면은 동아시아에 소련이 확 밀고 내올 것 같아갖고 이 양반은 내심으로는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내심적으로 빨리 원자폭탄을 써가지고 일본의 저항을 꺾어야 되겠다라는 내심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국면이 확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얘는 이제 소련은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소련의 힘이 셌다라고 하지만은 미군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상황인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히로시마에 터지고 나서 바로 스탈린이 참전을 하거든요. 직전에 며칠 전에 그 만주 쪽으로 쫙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분할 점령 아니라고 하는 거는 소련이 일찌감치 참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동아시아에 기여를 해줬을 때 쭉 내려와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점령군 연합군이 다 하고 일본까지 점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속도를 앞두어 가지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써 2차 대전이 빨리 종결이 됐잖아요. 그 눈치를 보고 있다 소련이 그 직전에 15일 망하기 9일쯤에 해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쪽으로 빡 내려오면서 뭐가 꺼집니까? 38선이 꺼진단 말이죠. 38선이라는 것도 어떤 과학적으로나 뭐 어떤 합리적으로 서로 그 해서 꺼진 게 아니고 장교 몇 명이 이제 우리가 8.15 때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직전 한 1, 2주 사이에 소련이 만주에 진주를 하면서 확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내려오고 하니까 미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소련이 빨리 내려오니까 미군이 장교들 보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이걸 나누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군이 그냥 생각해 보다가 대충 찍은 거야. 38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높이 할 수도 있었는데 38선 정도면은 소련이 만족하겠지 하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미군 장교 몇 명이 생각해가지고.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이 정도 생각했는데 38선만 해도 상당히 많이 준 거야. 그리고 서로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꺼진 거예요. 사실은 38선이 굉장히 그때는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던 거죠. 열강의 사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38선이 꺼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고 이제 이쪽은 미국이 이제 진주를 하게 되고 소련은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8.15 되자마자 바로 들어오고 이제 미국은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더라면은 뭐 사실 역사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들이 오가죠,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볼 때 좀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게 항상 뭐 열강 나쁜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점에 가서 미국의 입장, 그 시점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 영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걔들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줬겠어요? 자기네들 그 하기도 바쁘고 자기네들 이익의 관점에서 밖에 안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동적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의사를 능동적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들이 그냥 결정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극단적으로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일찍 왔더라고 하면은 소련한테 굳이 참전 요청도 안 했을 거고 뭐 미국이 다 하면서 한반도가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양반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인데 1947년에 이 양반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소련이 유럽에서 이기면서 보니까 소련이 이쪽으로 쫙 밀고 나오면서 동유럽이 전부 다 공산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도 보니까 소련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전부 공산화 될 것 같거든요. 그 양반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 세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절대 지원을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 때 유럽 쪽에는 뭐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 마샬 플랜이죠. 그것도 그 소련이 동유럽 쫙 하면서 소위 그 유럽의 정신적인 보고인 그리스까지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유럽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전부 빨간 대륙이 돼버리겠다 해갖고
유럽의 대규모 그 경제 차관인 마샬 플랜을 결정을 했는데도 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이 소련을 막아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 세력의 어떤 확대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절에 우리 거로 이제 돌아와 보면 47년에 이제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이제 조금 먼저 나가서 보면은 이승만 씨가 남한만의 그 선거 결정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 이승만 씨가 미국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래갖고 이 양반한테 강력한 항의 편지도 보내고 그래요. 뭐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 양반이 이제 발표한 게 그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면서 이승만 씨가 이제 완전히 날개를 달은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방을 맞고 이제 38선이 갈라지고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나라 해방 후의 정치 경제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 뭐 국사 책에는 이 상황을 갖다 좀 시간 순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배면의 이야기들이 잘 없던데 이제 그걸 좀 해보면은 이때 우리나라의 정치 진영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익단체. 공산주의는 이제 박헌영 씨로 대표되고요. 사회주의는 여운형 씨로 대표되고 우익단체는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뒤늦게 들어온 김구 선생, 이제 이승만 씨, 국내에는 이제 송진우, 김성수. 송진우 씨는 그때 당시 이제 동아일보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쪽이었고요. 그 이제 성격이 이제 조금 한데 그때 당시는 이 소위 이 세상의 생각의 중심이 어느 쪽이었다? 이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뭐 산업화된 사회도 아니고 뭐 자본주의가 된 사회도 아니고 식민지 하에서 일단 독립이 최고였는데 그 식민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소수의 어떤 일본 지배층하고 친일파 중심으로 많은 기층민들이 수탈당하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회주의에 경도될 수밖에 없죠. 그죠? 사회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평등을 지향하면서 어떤 그런 착취와 수탈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상의 개념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분정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다던데 그걸 내가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70%, 요거는 한 7%, 한 14%. 요거는 이제 한 47년, 8년 그때경에 이제 미군정이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미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과정도 미군이 이제 뭐 준비가 돼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인들이 사실은 그 전체 행정을 장악해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군정의 수장이 우리나라 누가 들어왔죠? 하지 중장이 미군정의 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뭐 직전까지 전장에서 싸움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일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열했던 전투가 오키나와 전투였거든요.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한 10만 명 죽습니다. 막 옥쇄 전략이 돼갖고 민간인들이 자살하고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되는데 거기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갑자기 이제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전장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을 통치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통치 경험이 있겠어요? 군인들인데 그 하지 중장을 대장으로 한 이제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통치의 어떤 기본 방향은 뭐 우리나라 뭐 독립, 우리나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후 질서를 빨리 정돈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미국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하는 것이 자기 최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와서 보니까 이때 당시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던 양반이 이제 여운형 씨라는 분이 이제 이 양반은 중도예요, 중도. 상당히 이제 좀 균형이 잡히는 그러면서 이 양반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건준이랬는데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 다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없애. 우리가 이제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되면서 이제 진영이 이제 이 세 개로 이제 쭉 나눠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해방 후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이제 포츠담스는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개국의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해방 후 전국에 이제 큰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그때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나온 결의안은 뭐냐면은 한반도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소위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신탁 통치라니까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뭐냐면은 임시정부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소위 서포트 해준다. 어드바이스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임. 그러니까 임시정부라는 걸 세워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서 일종의 과도정부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에 나면서 어떻게 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신문에 이게 아니구나. 요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제 신문에서 이제 오보가 난 거예요. 오보가 어떻게 났냐면은 미국은 적시 독립을 주장하는데 소련은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할 점령을 해갖고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의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5년간 미국과 소련이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신문에 어떻게 나기를 미국은 적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게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뭐 진짜 기자가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막 여기서부터 이제 국론이 막 나뉘면서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찬탁, 반탁.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공산 이쪽 사회진영 쪽은 이제 찬탁으로 가고 이쪽 우익 쪽은 이제 반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진정한 그 소련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래 와가지고 찬탁, 반탁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라면은 이거로 인해서 이제 국론이 나뉘면서 이제 소위 이 우익단체가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상황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그 상상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익단체라고 하는 게 이제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독립하다가 뒤늦게 그 미군정에서는 이 두 사람을 되게 싫어했어요.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고집도 세고 또 강단이 있고 또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말 안 들을 것 같고 하니까 이 양반들의 입국이 상당히 늦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송진우 씨나 김성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뭐 우리가 36년간 이제 통치를 받았으니까 일제 말기 이럴 때는 그 국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일본하고 뭔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뭐 인천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큰 방재 회사도 하고 고려대학교도 세우고 동아일보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래서 또 일부 친일이라고 또 매도가 되는 거는 그 일제 시대에서 그만한 걸 이루고 뭘 하려고 하면은 일제하고 어느 정도 했던 뭐 적극적 친일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쪽의 비호를 받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30, 4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 지식청을 이끌면서 상층부 사람들은 원튼 원치 않든 약간의 친일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익단체가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들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 있긴 한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군이라는 사람들이 점령을 하러 들어왔고 이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게 세상이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죽는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소위 뭐 부분적으로든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소위 그리고 어느 정도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 와중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위 찬탁 반탁의 이 와중에서 이 공산 사회진영은 찬탁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반탁으로 가면서 소위 이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죠. 이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은 친일 중심에 이게 이제 극단적인 반공의 이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반공으로. 그러면서 미군은 어느 쪽을 갖겠습니까? 미군은 이 시점이 아까 말했던
미국 입장에서 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는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딴 거 다 소용없어. 뭐 한국의 뭐 어떤 뭐 독립 이런 것들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세계 전략이 남하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 세력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미국의 최고의 세계 전략이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산탁, 반탁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우가 막 나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좌우 이념 대립이 극단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이제 그 국론이 나뉘고 이념적 대립이 이제 극단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세 갈래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지금 요즘 이야기하는 뭐 진보, 뭐 보수 이런 거하고 조금 이때는 조금 달랐던 게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랬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토지 개혁이 막 논의될 때거든요. 토지 개혁.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1946년에 전격적으로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요. 무상 몰수, 무상 배분. 북한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땅 뺏긴 지주들이나 자본가계층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토지 개혁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쪽 공산주의 쪽에서는 북한하고 똑같이 무상몰수, 무상배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계는 유상몰수, 무상배분. 이쪽 우익 쪽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을 소수의 지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기층 민중들한테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게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전격적으로 소련의 백업하에 공산당 정부가 지주 자본가계층으로 땅을 무조건 공짜로 다 받아가지고 그냥 나눠줬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약간 있는 쪽에서는 더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된 사례로 꼽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미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됐으니까 남한의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이제 곧이어서 토지 개혁할 건데 잘못하면 땅 다 뺏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리 시가보다 싸게 땅을 많이 또 시장에서 판매가 됐대요. 미리 좀 되고 이제 6.25 와중에 6.25 직전에 이제 토지 개혁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이제 토지 개혁이 되는데 막 논란이 있다가 상당 부분은 이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토지가 매매도 되고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1년에 이 땅에서 생산되는 소출의 125%. 이때 당시에 보통 이제 소작이라면은 이제 1년 수확량의 한 30% 정도가 소작료로 나갔대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거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했냐면 1년에 이 땅에서 수확을 하는 것의 1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작료 기준으로 보면 한 4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로 땅을 판다. 타는데 땅을 산 사람은 이거를 5년에 걸쳐 가지고 상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비싼 값도 아니고 합리적인 안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나마 이제 6.25가 나면서 토지개혁 과정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로 불화받은 사람들은 일단 땅을 받고 이 5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되는 건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6.25 전란이 나버리니까 토지금 매매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년 상환은 이제 지주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국가가 받았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전쟁통에 이 조건으로 인해 갖고 토지 개혁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런 이제 가는데 이런 이제 이 세 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은 당연히 그 찬탁을 하면서 갖고 이쪽은 이제 반탁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46년에 토지 개혁도 하고 소련이 들어오면서 일찌감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권이 수립이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자 젊었을 때 김일성 사진 아닙니까? 그죠?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참 보면은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확 뜨느냐 하면은 1937년에 보산보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보산보.
한경남도에 있는 우리나라 보산면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만주 쪽에서 활동을 하던 우리나라 유격대들이 같이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을 쳐부수는 사건이 있었어요. 습격을 해가지고 그걸 보산보 전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크게 신문을 내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잠잠해졌을 때인데 우리나라 유격대가 그 국경을 넘어 들어가고 일본군을 쳐부쉈다더라 하니까 신문에서 크게 다뤄준 거예요. 그래갖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한테 스타로 떠오른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유격대의 대장이었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확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그걸 하여튼 김일성이가 엄청 써먹어요. 자기가 그때 항일 유격대의 대장으로서 엄청나게 독립투쟁을 했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그걸 하다가 항일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그 양반이 어디로 간다? 러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군에 편입해가지고 소련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가 북은 소련, 남은 미군. 그러니까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구미에 맞는 사람 잘 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에서 스탈린 치하의 소련군이 진출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상당히 있었고 자기 나라 잘 이해하는 김일성이를 밀어준 거죠, 이제. 그 김일성이 돌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젊은 나이였는데 돌아가지고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굉장히 권력력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 개혁하고 확 잡은 상태였죠, 그죠? 이제 러시아 소련군이 이제 진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실 우리나라 그때 당시를 쓴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군은 막 너무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오는 데마다 막 나눠주고 이랬는데 얘들은 거의 걸베이 돼 있대. 너무 초라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막 보이면 다 뺏고 특히 시계를 좋아해가지고 막 시계 뺏고 거의 그런 수 그만큼 경제력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돌아가지고 일본군이 남겨둔 무기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일본군이 남겨놨던 공장에 기계들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고 이랬는데 미군은 우리나라에 진주해가지고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그 무기하고 공장 이런 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탱크, 총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다 물에다가 다 버렸대요. 쓸모없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던 군인이 차이가 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 이제 들어왔고 북한은 이미 김일성 휘하의 단독 정권을 만드는 작업을 거의 해가고 있었죠.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찬탁 반탁 이렇게 해가면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있었냐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신탁 통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이쪽은 하나도 참여를 안 하고 이쪽만 참여를 해서 계속 무산이 된 거예요. 무산이 됐는데 이제 입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구 선생은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양반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기 당위성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잖아요,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의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외국에서 타다가 미국 쪽 있다가 이제 들어온 그런 입장인데 김구 선생의 입장은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주 훌륭하시고 정말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바치신 훌륭하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었고 좀 상황 판단이 좀 틀렸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 양반은 이제 자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거는 중국이 2차 대전을 끝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면서 국민당이 만약에 중국을 통일을 했더라면은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처음에 전쟁을 끝나면서 중국을 활용을 해갖고 동아시아 질서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공산당한테 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 입국할 때 장개석이 개인적으로 20만 불까지 챙겨줬대요. 그거 해라고. 근데 미국에서 그것까지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막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김구 선생은 이제 남한하고 북한을 봤을 때 남한만 해가지고는 이 두 양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로는 이승만 선생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대요. 이승만 선생이 잘했던 게는 이 대중연설을 아주 잘했답니다. 휘어잡는 연설, 그리고 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도나 인기는 이승만이 남쪽에서 훨씬 있었던 거죠.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잡아놓은 상태고, 근데 김구 선생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상해 임시정부를 법통 있는 정부로 잡고
남북을 전체를 아우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남한만 봐서는 이승만한테 안 될 것 같고 북한만 또 김일성이 있으니까 합해가지고 하면 좋다라는 약간 좀 이상적으로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막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읍에서 폭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남북한 하나로 된 정권 수립하는 거 불가능하다.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그 1948년 그 4월경에 나온 이제 그 정읍 선언이라는 게 폭탄 선언이 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전 국민을 생각할 때 지금 38선은 나눠 있기는 하지만 하나로 정부가 수립되고 갈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은 이제 물 건너 갔으니까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선언하니까 그걸 이제 누가 동의하면서 지원을 했다?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48년 상황에 이제 또 이 경랑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미군정 이제 선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총독부 관저고 중앙청이 있던데 미국 국기가 이제 개양이 되고 막 환영하고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양반들이 그때의 주역들이었죠. 우익의 대표 이승만, 김구 선생, 여운형, 박헌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이끌던 분이 이 양반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도였는데 암살을 당하죠. 김구 선생도 이후에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유엔으로 그러면 남한의 의제를 넘겨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하기를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한 그 정권이 있으니까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5월 10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선거를 하기로 합니다. 그걸 50선거라고 합니다. 50선거. 그게 이제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때 불행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때 제주도 이제 4.3 사건 일어나죠. 요즘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에서 이제 소위 이 50선거에 반대하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너무나도 많은 양민들이 죽었다고 이제 요즘 과거사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때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특히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쪽을 주장을 하고 갑자기 이제 전체 통합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한만의 정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진정한 이쪽 주의자들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이쪽 이제 이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때 막 너무 이제 자세해서 그랬는데 이 소위 공산 쪽에서 뭐 그 스트라이크나 뭐 여러 가지 뭐 반란 일으킨 쪽에 많이 그걸 하면서 소위 박헌영, 김삼룡 이런 쪽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공산당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미군정은 철저하게 그 공산주의를 탄압을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 쪽에서 이제 50선거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소수의 이런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서 어떤 주동을 했을 거고 이제 거기에 동조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미군이 이제 사실은 이 탄압의 주체는 미군입니다. 미군. 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군이 없었으니까 미군이 들어가고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진압을 하면서 양민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소위 공산 세력들이 일어날 때는 소위 일반 백성들한테 들어가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압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공산당의 핵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양민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그걸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게 이제 우리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묻혀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좀 다시 재조사되고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것도 이제 우리의 현대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 중에 이제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공 그 소위 그 폭동을 일으켰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양민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희생이 된 거죠, 사실은. 아픈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났던 게 여순 반란 사건. 여주 순천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 이게 또 왜 일어났냐면은 여주 순천 쪽 그러니까
호남 쪽에 주둔해 있던 군대 쪽에서 군인들이 이제 일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막 반란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 여수 순천 쪽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의 상당 부분은 부모나 가족들이 어디다? 제주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이렇게 막 난리를 당했다라 하니까 이제 군대 내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일종의 이런 반란이 일어나니까 또 얼마나 강력하게 진압을 했겠습니까? 이때 이제 또 국군들하고 또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보면은 이 국군들이 같은 자기 전우들인데 이제 반란 세력들 해놓고 막 이렇게 여기도 엄청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수 반란 사건. 그래서 이제 또 이때 터벌이 일어나는 거죠. 또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어났던 이 세력들이 이제 주로 또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리산 빨치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6.25가 일어났을 때 이제 북한군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남쪽에서 막 게릴라전하고 이런 또 우리의 불행한 또 현대사의 한 부분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막 치열하게 막 이랬던 게 제가 말로 찬탁반탁 이라지만 진짜 이때는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쪽이 주동이 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완전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목숨 걸고 싸우고 이쪽은 또 공산주의 또 그쪽에 있으니까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반공 또 이런 쪽으로 이념이 막 나뉘어지면서 막 하나 일종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미국이 지지하는 정책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래가지고 5월 10일 날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소위 보통 선거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시절 광경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숫자가 안 써 있고 이 짝대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문맹률이 거의 뭐 1, 2%밖에 안 되는 다 똑똑한 국민들이 됐지만 일제시대 때는 문해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 표시를 짝대기로 표시를 해요. 짝대기 숫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 또 참여하고. 그 시절이 불과 50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위 보통 선거를 이때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뽑은 거죠.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5월 10일 날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데가 7월 17일. 우리는 다 기억하죠. 그때 노는 날이었는데 요새는 안 노는 날이니까 젊은 애들 잘 모르더라고. 저언들이 뭐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그 헌법을 만들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때는 간선제였기 때문에 1대 대통령이 누가 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이제 정부 수립이 되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어떤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뭐 사실 상해 임시정부가 19년에 됐는데 그때로 거슬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물론 이때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런 세력이 이제 미국의 백업하에 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이것도 우리의 어떤 뭐 역사 아닙니까? 어떤 뭐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막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막 하긴 했었지만은 상해 임시정부가 물론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과연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느냐 이래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라의 틀을 처음으로 만든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 세계사에서 다른 나라 역사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한 경우들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체, 우리 자결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열강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그 룰에 따라서 갔지 않습니까? 뭐 우리 팔레스타인도 받고 아프리카도 받고 중동에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자기 자결에 의해서 결정된 나라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때만 거의 나스입니다. 전부 그 세계 열강들이 만들어 놓은 툴 안에서 간.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유엔의 결의를 받고 제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화국 제1공화국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48년 8월 15일 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상황을 보면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잠깐 좀 보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쫙 잡고 있다가 일본 애들은 이제 망했으니까 빨리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자기 재산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 가갖고 그 돈을 다 뺀 거야. 근데 이제 일본 화폐가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조선 화폐 막 빼가지고 있는 대로 막 썼겠죠. 뭐 가지고 가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그죠?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이때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물자가 잘 돌았겠어요. 물자 생산도 잘 안 되고 쌀도 부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가는 치솟고 사실 45년, 48년까지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나온 책들 지질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마분지 수준.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때 살기 어려웠다는 거 하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살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공화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헌법도 제정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 이후로 우리나라 헌법이 9번 개정이 됩니다. 9번.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1776년 독립하고 만들고 나서 이때까지 헌법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수정 헌법이라 갖고 더 만드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9번이나 개정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5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그랬는데 대부분 그 헌법 개정이 뭘 위해서 된다?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을 보면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이승만 때 보면은 뭐 발췌 개헌, 4.4.5.2 개헌, 뭐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뭐 삼성 개헌, 10월 유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소위 대통령 뽑는 방식을 다 바꾸기 위해서 9차례나 우리가 헌법이 개정이 되는 어떤 그런 또 우리의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상당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출발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했던 큰 두 가지 이제 정책이 이제 소위 토지개혁하고 이제 소위 토지개혁하고 반민특위.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일제 때 부역했던 친일파 청산하는 작업. 뭐 당연히 하고 넘어갔어야 될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됩니다. 용두사미로 끝나게 돼요. 이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그 독일에서도 전범 재판이 일어나고 그 일본에서도 전범 재판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제 도쿄 재판, 유럽에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세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 완화돼서 갔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소련 공산 진영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일본을 조지고 독일을 조지면은 다 공산화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너무 심하게 조지지 말고 나라를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동경 전범재판도 그렇고 독일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도 상당히 완화돼서 끝났다고 그랬죠. 그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이 소위 반민특위도 그렇게 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상당히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잡아다가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에서 상당히 방해를 한 거죠. 이제 자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금 위에서 대결하고 있는 소련 공산주의하고 대결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 친일파 청산한다고 다 그래 해버리면은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상당히 약화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그 했던 경찰 뭐 관들이나 관료들 다시 백업을 시키면서 미군이 나라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세계 전략하에서 이제 됐던 건데 이때 이제 좀 더 엄격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갔었더라면은 뭐 좀 우리나라가 더 갔을 텐데 이제 이게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지금 소위 이 이후로 5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너무 과하게 해야 되지만 좀 객관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후손들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역사에서 보여줘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때 한번 제대로 청산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또 미국이 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전체 세계 전략 하에서
어찌됐든 간에 내려오는 반공 세력하고 막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참 잘 해냈던 게 이제 이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통일할 때 땅이 이랬고 이 소위 이 소작, 그 다음에 자작 이랬는데 이제 이때 이제 거의 6.25 시점까지 해갖고 이제 토지개혁을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개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개혁이라는 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잖아요. 엄청난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북한에서 한번 일어난 걸 보고 미리 좀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되고 그러면서 또 전란이 일어나 버리니까 또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큰 불만이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개혁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6.25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걸 잘 해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평등한 사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 이제 그걸 우리가 이루어낸 겁니다. 이제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평등한 상황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의 최고 불행한 이제 6.25가 벌어지게 됩니다. 6.25. 조금 이제 빨리 할게요. 자, 38선 이래 있는데 남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남침이 일어나고 보고 뒤에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다들 쉬고 있는데 전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확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확 밀리잖아요. 그죠? 낙동강 정선까지 거의 밀리는 상황에서 유엔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신속하게 어찌됐든 간에 결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유엔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드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전기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참전한다? 중공군이죠, 중공군. 중공은 이제 1949년에 통일했는데 이제 중공군이 한 50만이 내려오면서 쫙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1.4.5태, 이제 1.4.5태, 흥남철수.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서 막 교전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맞는 게 이제 6.25죠, 6.25. 자, 요거는 조금 쉬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